그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발 이혼시켜주세요. 지수의 눈에는 더는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른 입술 위로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만이 그녀의 마지막 인내를 말해줄 뿐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안 회색 수트 차림의 지수는 앞에 앉은 남편 윤호를 향해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변명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윤호는 대기업 이사직에 있는 남자였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남편. 하지만 결혼 8년 동안 지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숨 쉬어본 적이 없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장모님, 박미자 여사였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조건이었다고 했잖아. 계약 조건대로 내 몫은 충분히 줬다. 윤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지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 결혼 전 박미자 여사와 지수는 하나의 계약서를 썼다. 조건은 명확했다. 지수는 윤호와 결혼해 외부엔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갈 것. 대신 매년 일정 금액의 돈을 장모에게서 지원받고 이사장 자리를 준비해 주는 것을 약속받았다. 지수는 그 계약이 단지 형식일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그 계약의 가시에 찔려갔다. 감정 없는 남편,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장모,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심지어 최근엔 윤호와 장모가 그녀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알지? 윤호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래? 나도 이제 끝내고 싶어. 당신들 게임에서 나를 빼줘. 말을 마친 지수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계약은 끝났고 그녀는 이제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가려 한다. 하지만 그녀도 아직 모른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장모 박미자 여사의 진짜 의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온 지수는 서울의 늦은 가을거리 오리선머리 위를 홀로 걸었다. 나무 싶은 마지막 빛을 머금은 차에 천천히 떨어졌고 그녀의 마음도 그 잎처럼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가벼우면서도 허전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박미자 여사의 전화였다. 지수야, 이혼했다고 들었어. 이제 우리 계약도 끝난 거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짐짓 감춰두는 비웃음이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박미자 여사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수가 사는 아파트로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혼인 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지원금 회수, 그리고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 지수는 손에 쥔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그녀는 분노보다도 그 문장에 담긴 냉혹한 진심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토록 정성을 들여 명절 음식을 만들고 병간호를 하고 눈치 보며 살아온 시간들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지워진 것이다. 며칠 후 지수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박미자 여사는 이미 모든 법적 허점을 다 계산한 상태였다. 그 계약서는 단지 혼인 유지 조건이 아니라 재정적 관계까지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다. 이제 지수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8년 전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창백하고 지친 눈동자를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나를 지우려는 게임이었어. 지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박미자 여사와 주고받았던 오래된 이메일들, 계약 전 미팅 녹취 파일, 이상하리만큼 꼼꼼한 지출 내역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찬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지수의 마음엔 점점 더 날이 서갔다. 그녀는 매일같이 노트북 앞에 앉아 박미자 여사의 과거 기록을 뒤졌다. 과거 지출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누군가 몰래 녹음해둔 한 통의 음성 파일까지. 이 결혼은 투자야. 그 애, 지수, 나중에 정리하면 돼. 어차피 윤호는 내 사람이고 그 음성은 분명 박미자 여사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귀를 의심했지만 반복해서 들을수록 그녀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자신은 한 번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애초에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였던 것이다. 지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라도 진실을 드러내고
자신이 거래해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윤호가 근무하는 본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한동안 못 본 얼굴이지만 여전히 차갑고 도도한 그 모습은 변함없었다. 이게 뭐야? 윤호는 지수가 내민 USB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했던 말이야. 이 결혼,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증거지. 윤호는 조소를 머금고 USB를 받았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지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끝까지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든가 아니면 진실 앞에서 책임지든가 둘 중 하나야. 그날 밤 윤호는 USB 속 녹음 파일을 반복해 들었다. 박미자 여사의 계산된 말투, 그 애는 정리하면 되라는 냉혹한 멘트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처음으로 윤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때때로 무리한 방식으로 사람을 다룬다는 것을. 하지만 지수를 이렇게까지 이용하고 버릴 계획이었는지는 몰랐다. 그 순간 윤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문했다. 이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살아온 걸까? 며칠 뒤 박미자 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마친 뒤 조용히 채 올라탔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회색 머리칼, 고급진 모피 코트, 정갈한 손끝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여전히 권위 그 자체였다. 하지만 차 안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윤호였다. 이어 어머니? 이건 뭡니까? 그는 조용히 USB를 꺼내 들었다. 박미자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왜 네가 듣고 있지? 그건 지수한테 넘긴 자료잖아. 지수도 어머니는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도 무감하게 부르시네요. 윤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 박미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윤호야, 넌 알아야 해.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야. 지수는 좋은 아이였지만 가문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투자처럼 다루고 필요 없어지면 정리하신 겁니까? 그 말에 박미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평생을 완벽한 계획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윤호의 이 질문만큼은 예상 밖이었다. 어머니, 저도 결국 어머니의 계획 중 하나였던 거예요.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미자는 조용히 말했다. 내언, 우리 집안의 후계자야. 네가 중심을 잡아야 이 회사도, 이 재단도 다 유지가 돼. 그게 네 역할이야. 그럼 제 감정은요? 사랑은요? 지수에 대한 마음도 제 선택도 모두 무시당하는 겁니까? 윤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박미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다. 박미자는 짧게 눈을 감고 말했다. 이 모든 건 너를 위한 결정이었어. 그러나 윤호는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게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 역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수는 예고 없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인은 윤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은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지수야, 내가 어머니를 고소하겠어. 명예훼손과 재산권 침해 혐의로.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8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적 없던 윤호가 이제는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왜 갑자기?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나 자신을 되찾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 너무 늦기 전에 사과하고 싶어. 지수는 그 말에 혼란스러웠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의 변화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윤호는 언론에 공식 입장문을 냈다. 그는 지수와의 이혼 배경에 대해 고백하며 장모 박미자 여사와의 사적인 계약과 통제 속에서 결혼 생활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저는 이제부터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침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사와 영상이 퍼져나가며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명망 있는 재단 이사장 박미자, 사위와 딸의 결혼을 사업수단으로 이용, 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도배되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비난으로 기울었다. 박미자 여사는 그날 이후 재단 운영에서 물러나야 했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녀는 그토록 지켜왔던 위엄을 잃고 초라한 노인처럼 보였다. 한편 지수는 언론을 피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윤호의 사과는 분명 진심처럼 보였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오는 걸까? 아니면 떠나는 걸까?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떠올리며 커튼을 걷었다. 창밖엔 늦은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한 북촌의 한옥마을로 이사했다. 번화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길, 은은한 햇살 아래 나무 창틀로 비치는 겨울빛이 따뜻하게 감싸오는 곳,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더 이상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고 명절에 명품을 들고 시댁에 갈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 앞으로 낯선 봉투가 하나 도착했다. 송다리는 박미자 여사였다.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지수야? 늦었지만 나도 이제야 깨닫는다. 네가 단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딸로, 여자로,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왔다는 걸, 그 모든 시간을 내가 부정했던 것 같다. 지금이라도 네가 겪은 고통을 알게 되어 미안하다. 지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박미자 여사의 글씨는 예전처럼 단정했지만 그 안엔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편지를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윤호가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캐주얼한 코트, 피곤하지만 진실된 눈빛. 지수야,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지수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우린 뭐가 될 수 있을까? 윤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너한테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다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걸 언젠가 네가 알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야. 지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얼어붙은 감정이 살짝 녹아내리는 느낌. 그건 아직 사랑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박미자 여사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당신들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볼 겁니다. 더는 누구의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초봄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지수의 삶에는 조금씩 따뜻한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시작했다. 처음엔 자신만을 위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글은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혼을 통해 나를 일해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제야 나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수필은 지역신문에 실렸고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다. 박미자 여사의 사과 기자회견. 그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재단 운영에서도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예정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지수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릴 단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연히 텔레비전 속에서 그 장면이 흘러나왔다. 카메라 앞에 선 박미자 여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마른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제 욕심과 오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특히 지수에게 미안합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보다 더 책임감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 사이로 지수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처음 받아본 존중이었다. 범의 며칠 후 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이라도 너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보는 건 어때? 너만의 언어로, 너만의 방식으로. 지수는 오래도록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고마워. 나도 이제 써보고 싶어. 내 인생의 진짜 일장을 창밖으로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차가웠던 계절의 끝에서 지수는 마침내 자신만의 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지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잊고 지냈던 결혼식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지금의 미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때의 지수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웃고 있었고 지금의 지수는 자신을 위해 미소 짓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북카페에서 열린 독립출판 전시에 참여했다. 책 제목은 단순했다. 번대 계약의 끝에서 나를 쓰다. 그 책엔 화려한 복수나 극적인 사랑이 없었다. 대신
자신을 잃어가던 한 여자의 내면 여정, 그리고 그 모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자신을 찾아낸 한 인간의 이야기가 있었다.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책장을 넘겼다. 그날 전시장을 조용히 둘러보던 윤호와 마주쳤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책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 결국 너 자신으로 서는데 성공했네. 난 아직 거기까진 못 왔지만 언젠간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겁지 않았다. 미련도, 원망도, 억울함도 그 모든 감정이 세월의 바람에 조금씩 씻겨나간 듯했다. 우린 이제 더는 계약서로 묶인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냥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전시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각자의 그림자를 데리고 서로의 등을 보며 멀어져 갔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들처럼 그녀의 삶도 이제 어디론가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보다 나 자신을 이해해준 이 짧은 시간이 더 깊고 따뜻했다. 나는 이제 나를 믿기로 한다. 지수는 창문을 열었다. 봄이 확실히 오고 있었다.